이번 시간에는 독서 락항의 욕망이론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이 지문은 총 5개의 문단으로 이루어졌네요. 각 문단의 중심 내용이 뭔지 생각하고 이 글을 다 읽었을 때는 대략적으로 글 전체가 어떤 구성 방식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으셔야지 문제를 풀기에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문단부터 봅시다. 락항, 철학자 이름이죠. 락항은 욕망이란 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라는 지문이에요. 그럼 첫 번째 지문 봅시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락항은 정신분석학자래요. 인간의 인식과 관련하여 세계를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세 범주로 분류하였다. 분류라는 설명 방식 쓰였는데 무엇을 세 개로 분류했다고요? 인간의 인식을요. 인간의 인식을 세 개의 범주로 분류했어요. 이를 중심으로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에 관한 이론을 전개했다. 그러니까 이 글은 뭐에 대해서 락항이 인간의 인식을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세 가지로 범주화하였다.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 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이 전개되니 상상계와 상징계, 실제계는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것을 분류하여 비교 대조하는 게 중요하겠죠. 락항에 따르면 생후 6에서 18개월 정도의 아이는 감각이 통합되어 있지 않아 생후 6에서 18개월 정도의 아이는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은 잘게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인식한대요. 요 아이들은요. 하지만 몸은 파편화되어 있는데 거울에 비친 모습은 전체로 나타나기 때문에 아이는 그 이미지를 완전한 것으로 느끼고 이에 끌려 거울 이미지와 동일시를 추구하게 된다. 자신의 몸은 파편화되어 있다고 느껴요. 파편화된 게 뭐야?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거울을 보면 완전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키나 봐요. 그런데 아이가 느끼는 불완전한 신체는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죠. 완벽한 이미지, 거울에 비치는 이미지의 괴리, 거리가 멀어요. 완벽한 이미지와 불완전한 신체 사이의 거리감 때문에 아이는 불안을 느끼되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를 불안의 원인과 인간의 욕망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생후 6에서 18개월 된 아이는 불안을 느끼는 원인이 뭐다? 이미지와 불완전한 신체 사이의 괴리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아이는 자아를 형성하게 되는데 락항은 자아를 인간이 거울에 자신을 투영함으로써 만들어낸 거짓된 이미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간의 불안감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보았다. 자,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생후 6에서 18개월 된 아이는 자신의 신체는 불완전한데 거울 속에 비치는 이미지가 완전하기 때문에 불안을 느껴요. 그렇게 불완전한 자신을 거울에 투영해서 거짓된 이미지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불안은 자아가 자신의 것이면서 동시에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인식. 이건 뭐예요? 거울을 보면 나는 완벽한데 실제 나는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상상계는 바로 이러한 거울 단계의 아이가 가지는 이미지의 세계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인간의 인식을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나누고 이 각각의 범주들이 불안의 원인과 욕망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연구했는데 그러면 생후 6에서 18개월 된 아이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상상계에 속하는 거죠. 이 상상계의 인간은 거울 단계의 아이가 가지는 이미지의 세계다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상상계에 대해서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다음 단계인 상징계로 넘어갈 거예요.
자, 이후 아이는 18개월 이후에 아이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현실 세계인 상징계로 들어가요. 그러면 상징계는 현실 세계야. 이 현실 세계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고 있는 세계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현실 세계는 아이가 이제 상상계에서 벗어나서 언어를 습득하고 규범을 알아가면서 현실계로 돌아온다는 얘기죠. 이 현실계를 뭐라고 했어요? 상징계라고 했네요. 락항은. 언어를 배우면서 사회적 질서 속에서 완전히 편입된다. 락항은 언어로 인해 인간에게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상징계에서는 언어로 인해서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고 보았고요. 아까 상상계에서는 자아와 불완전한 자아와 거울 속의 완벽한 이미지 때문에 불안이 발생한다고 보았네요. 계속 그는 락항은 인간의 욕구와 요구를 구분하였다. 욕구와 요구를 구분했대요. 욕구와 요구 구분. 욕구는 갈증, 식욕 등 생물학적이고 본능적인 필요성이고 요구는 이러한 욕구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구는 본능적인 것이 아니고 본능이 아니고 욕구는 본능적인 것이다. 여기서 본능적인 것은 갈증, 식욕 이런 것 생물학적인 욕구이고 요구는 언어로 표현된 것이다. 생물학적인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욕구는 확실한 대상을 목표로 함으로 충족이 가능하다. 하지만 목이 마르다고 떼를 쓰는 아이에게 물을 주어도 여전히 짜증을 부리는 경우가 있어. 이때 아이는 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물을 넘어서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다. 엄마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표면적으로 요구는 필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간주되는 대상을 겨냥해요. 요구하는 것이. 하지만 요구의 진정한 목적은 보호자의 무조건 사랑이다. 여기까지 한번 이해해 볼까요? 18개월 이후에 아이가 현실 세계로 돌아와요. 이 현실 세계는 언어와 규범이 지배하는 사회인데 아이가 언어를 습득하면서 상대에게 뭔가를 요구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엄마에게 뭐 물을 달라 이런 거죠. 그런데 언어로 인해서 뭔가 소외와 결핍, 일문단에서 말하기를 불안이겠죠. 불안과 같은 요소일 거예요. 뭔가 갈등이 있는 거니까요. 불안 혹은 소외와 결핍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욕구는 채워줄 수 있어요. 생물학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요구는 채울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요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언어와 실제로 아이가 요구하는 언어 사이에는 괴리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그 괴리는 뭐냐면 엄마에게 물을 달라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 물만 주면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가 요구하는 것은 물이 아닌 절대적인 사랑이래요. 그래서 소외와 결핍이 발생한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아이는 절대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요구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젖을 떼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요구는 현실에서 실현될 수 없대요. 요구는 실현될 수 없는 것이고 현실에서 욕구는 생물학적인 본능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실현이 가능한 거라고 말하네요. 이처럼 요구는 욕구의 차원을 넘어 근본적으로 채울 수 없는 결핍과 관련이 있다. 이것은 결핍이다. 요구는 락항은 욕구가 충족된 뒤에도 여전히 요구에 남아있는 부분이 있고 부분이 욕망이고 이러한 욕망은 근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기인하므로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계속해서 봐요. 이러한 욕망은 채워질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근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는 존재의 결여에서 기인하므로 완전히 채워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죠. 결핍. 완전히 채워질 수 없어.
자, 이러한 욕망의 대상은 권력이 될 수도 있고 부명예도 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치환, 바뀌어 가지만 어느 것도 인간을 충족시킬 수 없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정리해 봅시다. 요구라는 것은 욕구와 욕망을 포함하는 개념인데 욕구는 충족이 가능해요. 충족 가능. 그런데 욕망이라는 것은 충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릴 적에는 절대적인 어머니의 사랑을 요구하지만 이 언어의 한계로 인해서 충족될 수 없고 어느 정도 자라면서 이 욕망은 권력의, 부의, 명예로 이렇게 옮아가지만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네요. 욕망은 채울 수 없어. 욕구는 채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채울 수 없는 이것이 뭐라고요? 결핍. 이게 일문단 상상계에서 말한 뭐예요? 불안이겠죠. 같은 말이에요. 의미상으로. 그 다음 3문단에선 뭐 얘기했어요? 처음에 상상계 6에서 18개월 된 아이. 그 다음에 언어와 규범을 습득하면서 상징계로 들어와서 그때도 불안, 즉 결핍을 느끼는데 그 결핍을 느끼는 원인은 바로 충족될 수 없는 욕망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 이번에는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마지막 단계 실제계로 갈 거예요. 자, 3문단을 한번 봅시다. 락항은 자아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하는 상징적 질서를 대타자라고 한다. 대타자가 뭐예요? 타인과 관계를 맺는 질서. 그것은 상징적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타자는 한마디로 타인과의 관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이가 의식하는 현실은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대타자가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이 대타자라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것. 락항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그러면 인간의 욕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 라고 하면 좀 쉬운 말이 되겠죠. 인간의 욕망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돼. 자, 상상계에서는 본인 실제, 즉 불완전한 신체와 이미지 속의 완전함의 괴리 때문에 불안을 느끼고 어느 정도 자라서 상징계로 들어오면 자신의 욕구는 충족되지만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불안, 결핍을 느끼는데 이러한 결핍, 불안의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요. 그것을 락항은 뭐라고 했어요? 대타자라고 했죠. 대타자.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타인과 관계를 맺도록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래요. 락항은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대표적인 대타자인 언어, 그러니까 타인과 관계를 맺는 데는 뭐가 필요해요? 언어가 필요하죠. 이 언어와 욕망의 관계를 통해 찾을 수가 있다. 언어를 통해서 욕망을 실현해야 되는데 이 언어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불안, 괴리, 결핍이 나타난다는 거죠. 언어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고 아이는 언어를 새롭게 창안하거나 수정할 수 없어. 새롭게 만들거나 수정할 수 없죠. 언어는 왜요? 사회성이 있기 때문에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언어의 질서에 복종해야 해요. 인간은 언어가 지배하는 현실 속에서 언어를 통해 욕망을 추구할 수밖에 없죠. 따라서 우리의 욕망은 언어에 종속된다. 이건 무슨 소리예요? 욕망은 언어에 지배당한다. 라는 얘기죠. 인간이 무언가를 욕망할 때 그 과정에서 언어 공동체 내에 형성된 무의식이 작용하죠. 그리고 이러한 무의식은 인간과 대타자는 뭐예요? 타인이에요. 타인과 관계를 맺는 것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인간은 상상계를 지나서 상징계로 들어오면서 언어와 규범의
의해서 뭔가 결핍을 느끼게 되는데 상상계에서도 여전히 불안을 느껴. 그 이유는 뭐냐면 상상계에서는 원래 자신의 불완전한 실체와 또 거울 속에 비치는 완전한 이미지 속의 괴리 때문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산문단을 보니 인간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언어가 지배하는 세계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타인, 대타자와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불안을 느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상상계에선 이렇게, 그 다음에 상징계에서는 언어로 인해서 불안을 느끼는데 요구가 있다. 요구 안에 욕구와 욕망이 있는데 욕구는 생물학적인 거라서 해결이 가능하지만 욕망은 언어의 한계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다. 그래서 결핍이 발생한대요. 이러한 이유는 다 뭐 때문이다? 대타자와의 관계를 맺도록 태어났고 대타자와의 관계에서 언어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네요. 그 다음 마지막 단계 실제계를 한번 볼까요? 실제계는 현실 세계, 아까 현실 세계가 어떤 세계? 상징 세계였죠. 상징계. 상징계의 질서를 초월하는 상징계의 질서를 뛰어넘는 세계로서 상징계의 질서로는 포착하거나 표현할 수 없는 세계다. 이게 바로 실제계의 상징계 세계를 초월하는 뛰어넘는 세계래요. 라캉은 주체가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 여기서 주체는 뭐야? 인간이겠죠. 상징계의 원칙을 넘어서 실제계에 속하는 존재를 겨냥하는 것이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상징계의 질서를 넘어서 상징계 질서 너머의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게 욕망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말했대요. 왜냐하면 욕망은요, 현실에서 아까 채워줄 수 없다고 그랬어요. 누군가의 절대적인 사랑, 권력, 명예 이런 것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채워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현실 세계를 뛰어넘는 어떤 자신만의 욕망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네요. 그는 이를 설명하기 위해 현실의 쾌락 원칙을 초월해서 또 다른 차원의 쾌락, 이것은 뭐예요? 현실 세계를 초월한 쾌락이죠. 그것을 뭐라고 했대요? 주의상스라고 했대요. 이 주의상스는 현실계에는 없는 현실계를 초월한 자신만의 욕망을 말하는 거네요. 자신만의 쾌락을 말하는 거예요. 라는 개념을 제시하고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현실세계의 법칙을 넘어서야 현실세계를 초월해야 해서 고통이 수반된대요. 고통이 수반되므로 라캉은 주의상스를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설명했다. 라캉은 주체가 즉 개인이 쾌락을 만들어내는 고유한 증상을 갖는다고 보고 이를 생톰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주의상스를 추구할 때는 일정한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은 생톰이다. 뭐죠? 이 주의상스는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현실 세계를 초월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다? 생톰이라고 이름 지었대요. 생톰은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행위예요. 행위로 이어진다. 라캉은 예술가가 기존의 방식을 거부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예술품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주체가 생톰을 통해 상징계의 법칙 대신 그것을 대신이니까 초월하여 자기 고유의 법칙을 생산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했어. 이것이 새롭게 창조한 세상을 위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상스.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증상이나 행동은 생톰이라고 했대요. 따라서 생톰은 주체가 상징계를 극복하려는 위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월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라고 했네요. 자, 사문단에서는 인간의 인식은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범주화하여 설명할 수 있는데 상상계는 어린아이가 느끼는 불안이고 상징계는 현실 세계에 들어오면서 느끼는 갈등 혹은 괴리
혹은 결핍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상징계의 결핍은 왜 오냐? 욕망은 채워질 수 없기 때문에 온다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실제계의 욕망은 뭐 해야 돼요? 현실계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자신만의 쾌락, 그것은 고통스러운 쾌락인데 현실계, 즉 상징계를 뛰어넘어야 그 고통스러운 쾌락을 느낄 수 있지만 이것은 바람직한 쾌락으로 이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행동을 생톰이라고 보았대요. 자, 마지막 문단. 락항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이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무의식과 욕망은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와의 촉각을 세운다. 뭐라고 했어요? 락항은 계속 우리가 불안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대타자와 관계를 맺고 언어에 종속되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그래서 그 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우리의 무의식과 욕망은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와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언어의 범주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욕망을 쉽게 채울 수 없어. 그 욕망은 바람직한 욕망이란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거야. 현실계를 넘는 욕망이라고 했죠. 따라서 인간의 무의식은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에 의해 구조화된다. 타자가 지배하는 상징계, 타자가 지배하는 여기서 타자란 2, 3문단에서 말한 대타자겠죠. 타인. 그리고 상징계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계라고 그랬어요. 현실 세계에 의해 구조화된대요. 우리의 무의식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태어나기 이전부터 지배받는다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욕망은 이러한 질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네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체는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을 넘어서려고 노력함으로써 실제계의 손짓에 응한다. 라는 것은 바로 주의상스를 추구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신의 실존을 실현할 수 있대요. 실존을 실현하는 그 행동이 뭐라고요? 생톰. 이 생톰이 나타나면 어디에 다가가는 거예요? 주의상스라는 바람직한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락항은 인간의 인식을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나누고 상상계는 아주 어릴 적에 불안을 느끼는 것, 상징계는 우리가 언어를 습득하고 대타자와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욕망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욕망은 절대로 채워질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채울 수 없는 욕망을 스스로 채울 수 있는데 그것은 고통이 따른다. 그 욕망을 주의상스라고 부르고 상징계, 즉 현실 세계를 넘어선 욕망을 추구하려고 애써야 하는데 그렇게 애쓰는 과정을 생톰이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바람직한 욕망, 본인이 세운 그 현실계를 초월한 욕망, 그것 자체는 주의상스라고 한다. 이렇게 주의상스, 즉 바람직한 욕망을 추구하는 세계는 바로 뭐다? 실제계라고 하네요. 자, 이렇게 실제계에 응한다. 그러니까 실제계에 가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자신의 실존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하네요. 자신의 실존을 실현할 수 있다는 또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다고요. 자신의 욕망은 현실계에서는 도저히 상징계에서는 도저히 실현할 수 없으니까 고통스러운 쾌락, 주의상스를 추구함으로써 실존계에 다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락항이 말한 바람직한 욕망은 뭐라고요? 실제계라고 말하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래요. 1번, 요구는 욕구를 언어로 표현한 것이죠. 자, 맞나요? 자, 인간의 요구는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다고 그랬어요.
욕구는 실현될 수 있는 것이고 욕망은 현실계, 상징계에선 실현될 수 없는 것인데 뭐에 의해서? 언어에 의해서 실현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것은 고통이 수반된다고 했어요. 실제에 다다르기 위해선 주의상스를 추구해야 되는데 이것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쾌락이라고 말했죠. 3번 욕망의 올바른 방향은 실제계를 겨냥하는 것이다. 실제계의 손짓에 응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맞는 말이고요. 요구는 충족할 수가 없죠. 왜요? 요구에는 욕구도 있고 욕망도 있는데요. 욕구는 충족 가능하지만 욕망은 충족할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요 범주를 잘 나눠주시길 바래요. 욕구는 충족할 수 있지만 요구는 충족할 수가 없는 거죠. 요구 안에 욕구와 욕망이 존재하는데 욕구는 충족 가능하고 욕망은 충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생후 6에서 18개월의 아이는 몸이 파편화되어 있어. 그래서 되어 있다고 인식하죠. 자신이. 그런데 거울 속의 이미지는 완벽해서 불안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겠고요. 2번 기억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억이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의 욕망이다 라고 락항이 말한 건데 왜 인간의 욕망은 대타자? 타인의 욕망이라고 했어요. 타인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욕망이 생겨요. 태어나기 이전부터 언어에 종속되었고 이 언어는 대타자와의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지 1번 볼까요? 현실은 대타자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당연하고요. 인간은 언어의 질서에 복종하기 때문이죠. 3분단에 그대로 나왔고요. 언어를 통해서만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이죠. 그죠?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죠? 욕망을 추구해요. 자, 어린아이가 어머니에게 물 좀 줘라고 하는 것은 욕망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겉으로는 물을 달라는 물리적인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절대적인 사랑을 욕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현될 수 없다고 했어요. 맞는 말이고요. 4번 언어는 시대에 따라 수정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자, 이것은 이런 말은 지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단지 언어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규정화된 것으로 대타자와 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연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에 종속된다고 했죠. 수정된다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언어 공동체 내에는 무의식이 형성돼 있다고 오문단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말이고요. 3번 한번 볼까요? 윗글의 락항과 보기의 르네 지라르를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라 라고 했어요. 볼까요? 르네 지라르에 따르면 욕망은 생존과 직결된 자연스러운 본능인 욕구와 구별된다 라고 했어. 그럼 우리가 비교해야 되죠. 누구랑? 락항이랑. 르네 지라르를 비교해 가면서 읽어야 돼요. 일단 르네 지라르는 욕망은 욕구와 구별된다고 했네요. 그렇죠? 욕구와 욕망은 구별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르네 지라르는요? 맞죠. 욕구는 충족될 수 있는 것, 욕망은 충족될 수 없는 것. 그래서 의견이 같습니다. 그 다음 항상 타인이 개입된 상대적인 개념이다. 여기까지 맞죠. 르네 지라르도 대타자에 의해서 욕망, 욕구 이런 게 발생한다고 보았으니까요. 여기까지도 맞는 거. 그 다음 그는 르네 지라르는 인간의 욕망 추구는 타인에 대한 모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여기서 틀리네요. 자, 인간의 욕망 추구는 타인과 관계 있는 건 맞아요. 르네 지라르도. 그런데 타인의 모방과 관련이 있다고 락항은 말했지만 르네 지라르는 모방이란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타인과 관계를 맺으면서 채워질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욕망하지만 결국은 채울 수가 없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언어의 한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르네지라르는 존경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좋아하는 것처럼 욕망이 인간과 대상의 직접적 작용이 아니라 모델이라는 매개자를 통한 중개작용으로 인해 발생한다. 그러니까 르네지라르는 욕망이 발생하는 원인이 뭔가 자신이 좋아하는 모델, 즉 선망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서 무언가를 추구하다 보니 욕망이 생긴다고 보았네요. 자, 그래서 모방하고자 하는 모델이 지니고 있지만 자신에게는 결핍되어 있는 대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욕망이라고 본 것이다. 그러니까 르네지라르는 욕망의 원인은 매개자에게 있대요. 이 매개자는 모델인데 이 모델을 차지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욕망이라고 말했고, 또 락항은 욕망의 원인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대타자의 관계 속에서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즉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욕망이 발생한다고 보았어요. 요거 비교해 보시고요. 르네지라르가 보기에 욕망은 본인보다 더 나은 위상을 소유한 타인이 있기 때문에, 이 타인이 뭐예요? 모델이죠. 생기는 감정이고 이러한 모방적 경쟁에서 나오는 욕망은 실체가 없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충족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럼 여기서 우리 구분할 것도 있네요. 그죠? 자, 르네지라르는 매개자 때문에, 즉 모델, 자신에게 없는 것을 가진 사람을 차지하고자 하는 원인 때문에 욕망이 생기고, 락항은 대타자에 대한 어떤 결핍 때문에 생긴다고 했는데, 모두 다 뭐예요? 공통점은 이 욕망은 실현될 수 있다 없다? 실현될 수 없다. 충족될 수 없다. 이건 공통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 뭐라고요? 욕망과 욕구는 다르다. 욕구는 다르다. 이것도 공통점이었고, 차이점은 르네지라르는 욕망의 원인이 매개자라는 모델을 통해서 그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생기고, 락항은 대타자, 즉 타인에 대한 어떤 욕망의 결핍,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것을 대상에 줄 수가 없어. 그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일 수도 있고, 혹은 뭐 명예나 뭐 권력 이런 것이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맞는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 선지를 한번 봅시다. 1번 락항과 지라르는 모두 타인에게서 욕망이 유리한다고 보았군. 예, 맞네요. 그 다음 2번 락항과 지라르는 모두 욕구와 욕망을 비슷하다고 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른 감정이라고 보았어요. 3번 락항과 지라르는 모두 욕망은 다양한 형태로 치환되어 충족될 수 있다. 아니죠. 락항은 어떤 형태로 치환되어 충족될 수 없다고 했죠. 어떤 형태로든. 지라르도 욕망은 충족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충족될 수 없다고 했죠. 4번 지라르와 다르게 락항은 인간과 대상 사이의 모델 아니고 지라르가 이런 말을 했네요. 그 다음 선지 5번 락항과 다르게 지라르는 인간의 마음뿐 아니라 세계에 대해서도 분류했다. 지라르가요? 세계에 대한 분류하지 않았습니다. 락항도 역시 하지 않았고요. 세계를 분류했네요. 락항은 뭐라고요? 상상계, 상징계, 실제계로 세계를 분류했네요. 락항은요. 그 다음 4번을 봅시다. 또 응용 문제네요. 자, 락항의 견해에 따를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래요. 선지 한번 볼까요? 자, 작가 제임스 조이스는 언어 파괴, 동음 이의어 사용 등 다양한 실험적 방법을 사용하여 글을 쓰는 작가였대요. 그의 글은 기존의 글쓰기 규칙을 따르지 않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 하는 행위를 통해 실제계의 존재를 겨냥하려 했다. 실제계의 존재를 겨냥하려 하는 행위를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생톰이라고 했죠. 이 생톰의 행위를 통해 실제계의 존재를 겨냥하는 것. 그러면 도달할 수 있는 게 바람직한 욕망. 그게 뭐라고 그랬죠?
주이상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제임스 조이스는 주이상스를 실천하는 사람이었네요. 조이스의 언어는 애매 폭력적 언어라고 불리는데 이는 일상적인 언어에 폭력을 가해 기존의 단어를 파격적으로 변환한다는 의미이다. 조이스는 기존의 언어에 갇히기보다는 새로운 언어를 창조하여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어냄으로써 자신의 독특성을 표현하고 주의상스를 추구한 전제로 평가받는다. 그러면 락캉이 보기에 바람직한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네요. 맞죠? 자, 그러면 1번 선지. 조이스는 생톰을 가지지는 못했어요. 생톰을 가졌기 때문에 주의상스를 추구하여서 뭔가 다양한 실험적 행동을 하여 자신만의 고통스러운 욕망을 추구한 것이겠네요. 그래서 틀린 말. 2번. 조이스는 언어 공동체 내 형성된 무의식을 극복해 보려고 한 것이다. 자,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죠? 언어 공동체에 대해서 무의식적으로 타자가 부여하는 의미화에 촉각을 세운다고 했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주체는 자신을 구속하는 원칙을 넘어서려고 노력함으로써 실제계에 다다를 수 있다고 했죠. 이 실제계는 바로 주의상스를 추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조이스는 주의상스를 추구하면서 실제계의 손짓에 응한 게 되겠네요. 맞죠? 자, 3번. 조이스는 애매하게 언어를 바꿨으므로 자신의 실존을 실현하지 못한 게 아니고 애매하게 언어를 바꾼 게 바로 뭐예요? 생톰이죠. 자신의 고통스러운 쾌락, 주의상스에 다가서기 위해서 언어를 바꾼 거. 그 다음, 조이스는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고 언어도 그와 같이 파편화 아니요. 자, 그 자신의 몸이 파편화되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건 6에서 18개월 된 아이의 상상계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했죠. 5번. 조이스가 언어에 폭력을 가한 것은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핍이 아니죠. 자, 무조건적인 사랑의 결핍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상징계에서 일어나죠. 이 상징계는 우리는 언어에 종속될 수밖에 없고 대타자에 의해서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것은 당연한 일이다. 무의식에 잠재되어 있으므로. 그러나 주체가 넘어서는 노력을 해요. 이 상징계를 넘어서려고 노력하는데 그럼으로써 실제계에 다가설 수 있다고 말했으니까 얘는 틀린 말이라고 볼 수 있네요. 5번.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A가요, 이론을 전개하였다거든요. 전개는 뭐야? 이론을 펼쳐나갔다 라는 뜻이니까 내용을 진전시켰다. 맞는 말이고요. B가 규범이 지배하다, 규범이 강하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외부의 요인이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맞는 말이네요. C가 언어를 창안하다, 새롭게 만들다 라는 뜻이죠. 이 일을 처리하거나 해결하여 나갈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고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틀리고요. D가 상징계의 질서로 포착하다, 상징계의 질서로 알아차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어떤 계나 정세를 알아차리다. 맞는 말이고요. 5번이 자신을 구속한다, 자신을 속박한다, 자신을 제한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다, 속박하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서 꼼꼼하게 무엇을 체크해야 되는지, 어떤 유형이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연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강의는 락캉의 욕망이론이었습니다.